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일신하는 재테크 1번지의 유재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 아시안게임 한창인데요. 그중에 많은 선수들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테크에 금운동 메달 따시려면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정상욱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덕 소장님과 함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진행하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소장 정상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요 소장님도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날씨도 잊은 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도 여러분들 재테크인 거는 다 아시죠? 괜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쓸데없는 돈 안 갖다 주는 게 훌륭한 재테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테크 이슈 시작 전에 제가 요 소장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요 소장님 운전을 하시면서 내비게이션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건데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저는 딱지를 안 떼려고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좀 편안하게 가려고 좀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수많은 변수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재덕 소장님과 함께 제가 진행하는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저희 두 사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테크에 금은 동메달 딸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둘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의 경제 내비게이션이 돼서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진짜로 시작하겠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의 전화는 02-797-81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2,000포인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펀드 이야기를 좀 뺄 수 없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내 배당주 펀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배당주 펀드 과열주의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배당주 펀드의 인기는 공모주 펀드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등락하면서 최근 자금의 현상을 보니까 인덱스 펀드나 중소형 펀드, 특히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총 6조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 반면에 동시간 배당주 펀드에 순 유입된 금액은 1조 5천억 정도로 상당하게 많이 유입이 된 게 사실인데요. 이 정도로 본다면 정말 열기가 뜨거운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1조 5천억.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배당 확대 정책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에서도 좀 과열적으로 판매를 했고 투자자들도 배당주 수익률이 이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펀드를 좀 많이 가입하는 쏠림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미있는 사실은 투자 금액의 전체 85% 정도의 금액이 신형자산운용사의 펀드에 금액이 몰렸는데요. 화면에서 보듯 신형밸류 고배당이라는 펀드에 약 58%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다른 배당주 펀드를 제쳐두고 신형자산운용의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높은 수익률 때문이겠죠.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이 550%로 배당주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화면에 있는 다른 신형 펀드들도 약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펀드들 저도 좀 가입이 돼 있는데
펀드 유입액이 지금 많아졌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좀 뭐 고평가됐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다른 배당주 펀드들의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영이나 한국투자밸류 등의 펀드들이 사실 운영을 잘해서 수익률이 잘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설정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배당주 펀드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미래에셋 고배당 포커스의 경우 2004년도에 설정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었지만 설정액이 2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초 이후에 20%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외에 펀드들 또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이 또한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도표를 좀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알짜배기 가치주와 이제 배당주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유의하실 거는 설정이 너무 작으면 운영의 묘가 좀 떨어지니까 적어도 한 100억에서 200억 이상 되는 그런 설정에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이 과거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묻지마 투자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많은 좀 폭락을 좀 당했었는데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시의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많은 분들 투자로 손실 많이 좀 보셨었죠.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 몇 가지 좀 반드시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주 펀드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당주 펀드는 배당을 받고 이를 재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높게 형성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요. 단기 차익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투자 상품으로 대안점을 좀 찾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나 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의 명언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 일반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펀드 수수료가 적은 인덱스 펀드 쪽으로 배분을 하시거나 중소형주나 혼합형 펀드 등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셔서 투자하시는 것 또한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몰빵 투자가 아닌 분산 투자 뭐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거 뭐 수익을 우리가 크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상승장을 좀 앞으로 대비하셔서 배당주 펀드뿐만 아니라 성장형 펀드에도 여러분들이 좀 안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가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 좀 싶네요. 다음으로 이제 올해 3월 소득공제 장기 펀드, 소장 펀드 도입으로 많은 기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황 어떤지 좀 간단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 펀드는 서민의 그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로 돕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가입 대상, 납입 한도 총 600만 원 한도로 40만 원, 즉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죠. 올 한 해 보면 3월 달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기대를 일으켰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상 가입률이 3%대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상 가입 연봉 기준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펀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절세 효과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흡연하시나요? 이번에 2,000원, 2,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제 상승했는데 그중에 세금이 무려 3,5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갑 태우시면 1년에 세금 120만 원 내시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금연하셔서 절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요. 우리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당주 펀드에서 좀 알아봤고요. 또 소득공제 장기 펀드 간단히 안내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혹여나 5년 이상의 재무적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요.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통해서 절세 효과도 누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생방송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97-8100번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인데요.
실제로 재무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하고 계시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그 2주 전에 그 유 소장님의 재테크 유머니 시간 이후 수많은 시청자분들께 상담 전화가 빗발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재테크 유머니 시간도 우리 유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 소장님. 네, 뭐 빗받칠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뭐 간간히 연락을 받아서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번 전화 상담자 중에 직접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부부시고 이제 4살 배기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제 상담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재테크 유머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민님 부부 가정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경민님 35세, 우리 김진희님 31세, 자녀는 4살짜리죠. 예, 남성분은 이제 땡땡전자 연구원이시고, 우리 김진희님은 이제 프리랜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사항 3가지만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험 가입과의 전쟁을 좀 치르고 있죠. 지출 과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험을 가져가야 될지. 두 번째로는 이 저금리 시대. 예. 요즘 은행에 돈 맡겨봤자 2%대밖에 이자밖에 안 주니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이자율이죠. 그래서 목돈 운영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 세 번째로는 자녀가 지금 1명 더 이상 안 난다고 하십니다. 예. 못 걷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녀 자금 어떻게 준비해나 이 3가지 정도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자산과 부채 또 현금으로는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분 자산이 아파트 4억 원짜리 있네요. 이분은 이제 최근에 부모님께서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내 집 마련 성공하셨고, 지금 이제 뭐 예금 위주로 좀 한 5,500만 원 정도 채권형 자산이 계시고요. 또 연금 자산. 두 분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 신탁, 소득공제 상품이죠. 예, 한 4천만 원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산은 4억 9,500만 원이고요. 최근에 집을 구하다 보니까 담보대출 7,500만 원 있어서 순 자산은 한 4억 2천만 원 되십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담배 얘기하시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예, 담보 대출이 담배 대출이 됐네요. 네. 네. 자, 소장님 그 현재 자산과 부채 현황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가정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채 비율은 총 몇 프로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채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이 형아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LTV라고 해서 뭐 론투밸류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주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얘기합니다. 담보대출의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순수하게 담보대출 한 7,500만 원 갖고 계시니까 한 15% 정도. 그래서 보통 한 30% 이하인 가정은 좀 재무 건전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30% 이상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30% 이내로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이제 수익과 지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분, 이경민님은 고정적으로 한 500만 원 벌고 계시고요. 김진희님은 프리랜서 활동으로 한 뭐 평균 100만 원 정도 벌고 계십니다. 합산 600만 원이시고요. 지출 현황 보시면은 뭐 생활비, 부부 용돈, 기타 등등 하시고 적금과 저축보험 2개 합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죠. 소득 대비 그래도 한 30% 이상 정도는 저축을 좀 하고 계십니다. 연간 비정기 소득은 상여금 1,000만 원. 비정기 지출은 한 700만 원도 쓰고 계시고요. 남은 한 300만 원 정도는 가족여행 가는데 좀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가정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재무 현황 별점 질문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연 비정기 수입원도 꽤 되시는 것 같고요. 현금 흐름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 소장님께서 하신 이 가정의 재무 별점 현황이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 가정은 제가 별 4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부모님한테 돈을 좀 지원 받으셨지만 현재 뭐 30대에 집도 마련하시고 대출도 뭐 그렇게 큰 대출이 없고요. 또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뭐 그래도 소득 대비 한 30% 이상 저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4개 정도의 별점을 줬고요. 나머지 1개 정도는요, 이 고민사항만 해결하시면은 별 5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민 해결한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장성 보험.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가입가의 전쟁들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보험료만 지금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 예, 자세히 보면은 예, 종신보험 각각 갖고 계시고요. 또 뭐 최근에 의료실비 다들 가입돼 있죠. 그래서 뭐 건강, 중대질병 같은 거에서 예, 이렇게 2개씩 갖고 계시고요. 어린이 보험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55만 원이면 예, 이 소득이 좀 있으신 가정이지만은 이 3인 가족이죠. 3인 가족 대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지출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 사례를 보면 특히나 자녀보험에 같은 경우 금액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다소 높게 책정돼 보이는데요. 혹시 이 보험이 만기 환급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료가 한 5만 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예, 환급형을 해주기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들 자녀 보험들 가입시켜 줄 때요. 대부분 많은 좀 만기 환급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걸 선호하는데 한 가지만 고려해 보면 100세 만기인 상품을 지금 현재 만기 환급형으로 설정을 했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100세가 되면 그 돈의 가치를 재값을 할까요?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게 물가 상승률과 화폐의 가치를 고려하신다면 제 생각은 차라리 순수 소멸성으로 좀 설정을 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좀 최대한 낮춰주시고요. 차라리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자녀 명의로 뭐 최소의 뭐 펀드를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해주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뭐 소장님 생각 예, 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원칙을 좀 간단하게 이 상담 사례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 중산층 가정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원칙만 아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 보험 가입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 돈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 정도 책정해야 될지 합리적으로 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맞벌이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 예, 한 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은 그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깨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오랫동안 일하실 외벌이 소득 기준에 한 10% 미만 내에서만 보험료를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어떤 보장을 받을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부터 한번 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 여러분들 뭐 죽는 게 가장 위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예, 죽을 병에 걸리는 거, 큰 질병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죽지 못해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도 많죠. 예, 후유장애를 입어서 누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뭐 자질구레한 질병이나 또는 상해 등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위험부터 하나 정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정할 거는 이제 과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사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예를 들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위험할까요? 안 위험하겠죠? 왜? 저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 자식들이, 그죠? 제가 죽으면 위험할까요? 소장님 위험하겠죠? 자녀가 돈을 벌기 전에 그렇죠, 사망을 그렇죠. 하면 예. 지금은 돈을 안 보니까. 그렇죠. 저도 네. 두 딸아이 아빠지만은.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 우리 소득원이, 예, 즉, 자녀들이 밥벌이 할 때까지만, 예, 사망보장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종신보험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이제 보험료를 필요로 하지만요. 일단 그 원칙 하나 정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중대질병 의료실비. 예. 이제는 오래 살면서 겪게 되는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병 걸리면은 큰 돈 나가시니까 적어도 요즘은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가능한 중대질병이나 의료실비들은 100세까지 이제 보장 받는 게 이제 좋겠죠. 자, 이 보장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뇌 관련된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뇌 관련된 질환은요, 여러분들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또는 혹은 갖고 있는 보험을 보시면요, 이 약관 증권에 보시면은 어떤 보장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여러분도 아마 협심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급성심근경색은 협심증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 가입을 하신 분들이 협심증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장 범위를 좀 고려를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자녀보험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만 원 이내면요 중대질병 의료실비 100세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녀보험은 5만 원 미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보장으로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이거는 뭐 자동차 보험하고 틀린 거죠. 민사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남을 이제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은 형사권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3인 4인 가족 다 때려 넣어도요. 30만 원 정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벌이 소득 기준 10% 이내에서만 가입하시는 원칙 꼭 지키시고요. 자, 이런 원칙으로 제가 어떻게 리모델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55만 원 내던 보험들이 있었는데요. 자, 종신보험과 남편분, 그다음에 배우자분 종신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기보험으로 교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실비 건강보험, 뭐 나름 잘 돼 있었는데요. 적립보험료, 즉 환급해주는 보험료가 있어서 요거를 한 각각 좀 줄여드렸고요. 어린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5만 원 내외로 좀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29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더 위험한 시대가 사실 됐습니다. 특별히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좀 이런 합리적인 위험보장의 원칙을 지키고 가신다면 좀 보험료를 줄이고 차라리 이 돈을 개인연금이랑 오래 사는데 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이 지금 정기 예금하고 뭐 알게 모르게 국내 채권 펀드에 한 5,500만 원 정도가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라리 이거 하실 바에는 대출 생활하시라고. 지금 대출 이자율이 한 3% 중반대 이상 되는데 지금 기껏해야 은행에 돈 넣어봤자 한 2%대밖에는 이자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출 나갚으면 또 대출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금 오늘 운용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린 것들이 기존의 정기 예금을 해외 채권형 펀드로, 그래서 해외 채권형 펀드는요 주로 좀 선진국에 투입하는 이제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은행금리 플러스 한 2, 3% 정도의 기대 수익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이 그다지 좋지 않았죠. 그래서 ELS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가 지수와 연계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은 2,000포인트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한 7%에서 한 8% 정도 기대 수익률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5,500만 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해결안, 자녀 자금 한 명만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꼭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녀 자금 삼총사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통장 20세 미만인 경우 불입금액 2년 동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꼭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 보통 제가 물어봤죠. 우리 4살박이 꼬마의 부모님들이나 이 친척들이 용돈 주면 어떻게 하냐고.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 그러잖아요. 주머니 돈 딱 넣으시고 근데 누구는 나중에 줄게 이거 절대 안 꺼내시죠. 인마이 포켓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우리 자녀 명의의 펀드를 꼭 가입을 시켜줘서 그런 용돈들이 좀 들어오면은요, 꼭 불입을 좀 해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가정은 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들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준비를 하시면요. 비과세 통장도 좀 물려줄 수 있고 자녀들이 나중에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을 좀 받아서 나라에서 이제 뭐 분양한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서두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요, 과거 10년간 상품의 수익률인데요. 연금 신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10년 동안 한 39%, 41%, 연평균 수익률로 하면은 한 4% 내외 정도, 그나마 물가 상승률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보험에서 판매하는 이제 연금저축보험들, 그러면 생보사나 손보사에서 한 32에서 39%,
요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예, 물가 상승 극복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연금 펀드로 계약 이전을 좀 권유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은 20년 이상 장기 투자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수익률을 보면은요, 예, 주식형 같은 경우는 거의 122%, 예, 연평균 수익률 한 10% 이상 정도 났죠. 물론 미래가 과거가 미래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을 믿는다면 계약 이전을 해서 수익률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인포트폴리오에 제시를 해주셨던 것처럼 연금 펀드로 계약 이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연금 펀드로 계약 이전에 대한 제도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계약 이전을 하는 제도나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방문하셔가지고요,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일단 개설하십니다. 먼저. 그러면 거기서 계약 이전 신청서를 받아서요, 기존에 가입한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셔서 나 연금 계약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서류 한 장만 내시면요, 그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 돈을요 증권사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 돈을 받아서 또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요 정도 이제 뭐 팁 알려드렸으니까 꼭 잊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요. 기간 이전을 할 때 내가 납입한 전체 원금이 이전되는 건 아니고요. 회학 환급금 기준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분들의 총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유머니 정리드리면요. 자, 보험, 소득 수준에 맞게 꼭 합리적인 원칙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목돈 운영은 본인 성향에 맞게, 이분들은 좀 위험한 자산을 좀 싫어하셔서 단기적으로 해외 채권형 펀드와 ELS,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제가 안내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자녀 자금은 소액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 자금 삼총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 연금성 자산은요, 직장인인 경우 우리 소득공제 반드시 필요하니까 소득공제와 또 수익률을 좀 고려해서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다면 이분들 요렇게만 바꾸신다면 별 5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 다 끝났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유머니 사례도 정말 유서연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상담으로 고객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이 비슷하시거나 혹은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운 재무적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테크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생방송 RTN 재테크 1번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시간 있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상담 한번 드릴 텐데요. 나의 재무 상태를 상담받고 싶다든지 또는 금융상품을 가입했는데 이게 잘 가입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뭐 은퇴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부동산, 금융상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시청자분들 이제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전화는 종 소장님께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첫 번째 전화는 그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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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요. 올해로 나이는 40살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평소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네. 독신주의자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순간순간 겁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음. 근데 빚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원과 혹시 금융자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소득이 그냥 평균 세후 360만 원 월에 월 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 그 그러셨어요? 아파트를 사면서 다른 뭐 이렇게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여윳돈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조금 전에 집을 사셨다 하셨는데요. 혹시 네. 주택 관련한 담보부채나 이런 부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빚은 없고요. 네. 그 뭐 빚지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서 빚은 그러세요? 안 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집을 사시기 전에 돈을 모으셨을 텐데요. 어떤 네. 방법으로 모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제 남들 하는 거 했습니다. 은행 가서 적금도 좀 하고요. 음. 펀드 은행에서 추천한 것도 가입해서 돈도 모았는데 대부분 은행 통해서 이렇게 저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하셨는데요. 네. 시청자님 이름으로 혹시 보장성 보험이나 혹은 개인연금이나 이런 보험 상품들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좀 보험을 싫어해서 아, 네, 그러세요? 보험은 따로 가입한 건 없고요.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단체 보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입해야 되나라고 했던 그런 것도 실용성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네네. 그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뭐 연금도 된다 그래서 네. 30만 원 정도 종신보험 하나 가입했거든요. 아, 뭐 그러셨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뭐 연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네. 부채가 없는 상태로, 개명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월 소득은 한 360만 원 정도의 수입원 대부분은 지출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그 종신보험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가요? 결혼은 뭐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중이라 자세한 재무적인 상담에 좀 제한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신으로서 본인의 주거지를 부채 없이 만드신 건 매우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소득원의 대부분을 소비성 지출로 좀 사용하고 계신 부분은 좀 이건 반드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 지금 그 급여를 받으셔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독신이다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고 네. 또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하는 건 주로 제가 많이 냅니다. 그런 유흥비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도 시청자분과 같은 친구들이 제 주위에 많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화려한 골드 미스나 미스터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화려한 골드 미스나 미스터 좋지요. 다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 시청자분의 수입원 중에 딱 50% 정도만 저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사시기 전까지 나름대로 좀 저축을 하셨을 텐데요. 대략 그 몇 프로 정도 저축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 집 사기 전까지는 이제 집 사는 게 목표였어서 네네. 여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 그 이상도 저축은 했었는데 네. 집을 딱 사고 나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 다시 50% 정도의 저축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듯한데요.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시청자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사시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시고 돈을 모으셨다라고 하셨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재무 목표를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시기와 금융 상품별로 나눠서 좀 저축을 해보시는 걸 먼저 좀 권장드리고요. 당연히 소득원은 50% 정도를 저축을 하시면 소비지출 또한 좀 급감을 할 테니까 이 상태를 같이 좀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의 준비나 개인 연금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점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인한테 이제 지난주에 가입한 보험이요. 네. 그 뭐 연금도 된다고 하고 뭐 그래서 뭐 보장도 괜찮다고 그래서 네네. 종신보험을 가입하긴 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잘한 건가요? 제가 보험증권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종신보험의 특성상 사망을 해야지 그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시청자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사망보험금 꼭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독신으로 사신다라고 하면 3대 성인비 진단비와 그리고 간병비 정도를 좀 담보로 묶으시고요. 그다음 내가 쓴 의료비를 처리를 해주는 실손 의료비 정도의 보험을 추가로 하신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50에서 한 60% 정도 절감한 금액으로 더 효과적인 보장성 보험의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독신으로의 삶을 화려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개인연금의 가입은 필수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 아쉽게도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상담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더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 싶으시면요. 방송 후에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니면 방금 전화 주셨던 번호로 전화를 다시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네. 자, 시청자분 인사도 없이 바로 끊으셔서 제가 좀 난감한데요. 예.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 상담은 우리 유 소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의 가족 한 달 수입이 360만 원 정도인데요. 6살 큰 아들하고 4살 딸, 저 남편 이렇게 넷인데요. 아이들이 생명보험 2개 각각 7만 원씩, 그다음에 손해보험 각각 5만 원씩 가입되어 있고요. 남편과 제 명의로 암보험하고 실비, 운전자 보험 한 35만 원 정도,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가 59만 원이나 됩니다. 너무 많은 거죠. 네, 말씀하세요. 예. 빠듯한 살림에 보험료만 내고 저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적정한지 그리고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 교육 자금이나 대학 자금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아마 이제 보험 총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고객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보험 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좀 뭐 문의하신 게 지금 나가는 보험료 한 60만 원 정도 나가신다고 그랬고, 예, 보장성 보험료만. 그다음에 네. 자녀 자금하고 이제 또 대학 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일단 보장성 보험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일에 이렇게 겪게 되면은 그걸 좀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즉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면 그 알맹이가 좀 실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보험료를 가져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수입원 대비 한 360만 원 버시는데 계산해 보면 한 15에서 한 16% 이상 좀 나가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증권을 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일단 보험료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예, 일단 평가를 좀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증권을 제가 좀 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자녀보험부터 보면요. 일단 자녀가 2분이신데 생명보험이 각각 7만 원에 손해보험 5만 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중복되는 보장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네, 맞아요. 예. 두 증권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제가 보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보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5만 원 정도 내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 굳이 뭐 중복 보장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한 7만 원 되는 생명보험 정도는 정리하셔서, 예, 그 자녀들을 위한 뭐 적립식 펀드라든지 이런 걸 좀 가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배우자분도 일단은 뭐 보험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장성 보험, 뭐 의료실비 보험에 만약에 이제 3대 성인병들 이제 진단금들이 적당하게 좀 들어가 있다면요. 지금 뭐 추가로 또 암보험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굳이 뭐 이렇게 가족력이 없거나 그러면요. 중복 보장되는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요, 1인당 한 5천 원, 6천 원이면 가능한데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뭐 손해보험회사 상품이 있다면 거기다가 특약으로 추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남편 거랑 제 운전자 보험을 실손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추가 아.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정도로 보장성 보험 4인 가족으로 준비하신다면요. 지금 네. 내시는 금액에서 대략 계산해봐도 한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인 보험료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오래 사는 것에 대비하는 게 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연금 부족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작에 전화해서 상담할 걸 그랬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애들이 교육자금을 미리부터라도 좀 모아주고 싶은데 이건 교육보험을 들면 되나요? 아, 교육보험. 예, 뭐 현장에서 제가 일하다 보면은 이제 옛날 어르신분들은 이제 교육보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교육보험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제 저축보험 이렇게 이제 많이들 권장을 하는데 제가 자녀들 학자금이나 뭐 대학자금 준비하는 몇 가지 원칙 아까 이제 재테크 유머니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저축보험이나 교육보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배제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보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되고 뭐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보험료의 한 10% 정도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떼가는 구조고요. 또 이제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변동금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는 떨어질 거는 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좀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보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나요? 네. 일단 꼭 자녀 명의로 상품을 가입하시길 좀 권유드릴 텐데요. 지금 자녀분이 그 4살하고 한 7살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한 5년 이상 뒤에 내가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좀 준비하고 싶다. 뭐 중고등학교 때. 자, 이런 경우에 목적 자금이라면 가능한 한 이제 적립식 펀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좀 오랫동안 좀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되는 배당주나 가치주 펀드 위주로 좀 하시고 아니면은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좀 준비하신다면요. 일단 교육비 상승률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펀드들이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시면서 꼭 5년 이상의 펀드로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15년 이상 자녀들의 대학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 자금을 조금 더 준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변액 유니버셜,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높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한 15년 정도만 이상이 되시면은요. 수수료가 좀 저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지만 펀드로 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일단 소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보험사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요. 수수료를 좀 안 낼 수 있는 추가 납입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납입 제도요? 그게 뭐예요? 아, 예.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요. 추가로 내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드리면 또 어려우니까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사의 수수료가 한 10% 내에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만 원짜리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하시면요. 그중에 한 10% 내외인 한 2만 원 정도 수수료를 이제 떼가는데 추가 납입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안 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을 가입을 하고 그럼 이제 1만 원 정도 수수료 떼가겠죠. 나머지 10만 원 추가 납입을 하겠다.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료를 안 떼가나 아주 적은 금액만 떼가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유리하네요.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한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설계사한테 꼭 여쭤보시고요. 본인한테 유리한, 즉 추가 납입에 수수료가 안 붙는 그런 상품을 좀 가입하시면은 훌륭하게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 좀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좀 속이 좀 시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속이 시원하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 또한 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더 자세한 상담을 좀 원하시면요. 방송 끝나고 나서요. 전화 주신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구체적인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또한 옆에서 듣는 동안 좀 속이 시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도 저희 아들의 지금 교육자금 준비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그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참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유 소장님이 함께 준비한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더 많은 분들과 재테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테크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재테크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들 있으면요. 전화 02-797-8100번 또는 시청자 게시판 rtn.co.kr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더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